서울 상공 헬기 로터 소리가 콘크리트 협곡을 갈랐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한강 위로 티탄 인더스트리의 로고가 선명한 검은색 벨 222기가 그림자를 드리우며 날고 있었다. 조종석 뒤편 칠흑 같은 슈트를 입은 강태준은 창밖의 풍경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앞좌석에 고정된 태블릿 화면, 그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병원 건물 좌표에만 꽂혀 있었다. 그는 방금 중동에서 체결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계약 서류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집어던졌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퀀텀 타워의 펜트하우스 집무실. 강민혁은 300인치 홀로그램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나스닥 지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인공지능 오딘이 방금 0.003초 만에 4억 달러의 차익 거래를 성공시켰지만 민혁의 미간은 펴지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환자복을 입고 초점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누나 강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는 손목시계의 버튼을 눌러 오딘에게 명령했다. 모든 거래 중지. 향후 72시간 동안 내 위치는 비공개로 전환한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칸 영화제의 레드카펫, 아우라 미디어의 대표 강지원은 세계적인 여배우의 손을 에스코트하며 수천 개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다. 그의 매력적인 미소는 완벽하게 계산된 것이었지만 귀에 꽂힌 이니어에서 비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그 미소는 얼어붙었다. 서연 아가씨,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원은 여배우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뒤 경호원들을 뚫고 리무진에 올라탔다. 가장 빠른 전용기 준비해. 지금 당장. 강씨 가문의 세 형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오직 한 사람, 그들의 누나 강서연을 위해 모든 것을 멈추고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VVIP만 이용한다는 서울 S병원 최상층 글래스룸이라 불리는 1301호실이었다. 방 전체가 특수 방탄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가장 호화롭지만 가장 차가운 방이었다. 태준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중공업 CEO답게 그의 발걸음은 병원 복도를 울릴 만큼 묵직했다. 그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는 것은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값비싼 아로마 오일 향이었다. 하지만 그 향기조차 방 안의 절망을 가리지 못했다. 강서연은 거대한 통유리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사교계의 여왕이자 가장 유능한 자선재단 이사장이었던 그녀는 이제 헝클어진 머리와 생기 없는 눈동자를 한 채 텅 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누나, 태준이 불렀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은 철근도 구부릴 수 있을 만큼 강했지만 지금은 그 손으로 누나의 어깨조차 감싸 안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누나의 상태가 그 자식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박진태. 누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남자.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혁이 도착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평소의 냉철함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방안을 빠르게 스캔했다. 의료기기, 공기청정 시스템, 그리고 누나의 상태.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지 않고 방 한구석에 서 있는 주치의에게로 향했다. 상태는,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지만 그 무감정함이 오히려 더 큰 압박감을 주었다. 주치의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정신과 의사였지만 강민혁의 눈앞에서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심각한 우울증, 그리고 실어증 초기 증세입니다.
민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원인은 주치의는 망설이다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최근 언론을 도배한 기사들이 떠 있었다. 강서연 이사장, 자선재단 기금, 수백억 횡령 의혹, 연인 박진태 대표의 폭로. 나는 피해자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진태라는 남자가 서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그녀의 명의로 설립된 자선재단의 주식과 자산을 교묘하게 빼돌렸다는 것이다. 그는 서연의 인감과 신뢰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대출을 일으켰고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떠넘긴 채 잠적했다. 서연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바친 자선재단을 잃고 횡령범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된 것이었다. 쓰레기 같은 놈, 태준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가 당장이라도 박진태를 찾아내 뼈를 부술 기세였다. 하지만 민혁은 냉정했다. 형,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민혁은 태블릿을 넘겨받아 기사들을 훑어봤다. 박진태가 언론에 흘린 정보들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다. 모든 법적 증거가 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진태는 처음부터 서연을 방패막이로 삼을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강지원이 MCM 트렁크를 끌며 들어섰다. 20시간이 넘는 비행에도 그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즉시 파악했다. 그리고 유리창 앞에 웅크린 누나의 뒷모습을 보았다. 지원은 천천히 걸어가 서연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누나의 앙상한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 순간 텅 비어 있던 서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막내 동생을 바라보았다. 지원이 아주 작은 갈라진 목소리였다. 나왔어, 누나. 지원이 부드럽게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무서워. 내가 다 망쳤어. 아니야. 이번에는 태준이 다가와 그녀의 다른 쪽 어깨를 감쌌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누나가 망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건 그 새끼 잘못이야. 민혁도 형제들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누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누나, 우리가 다 해결할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조금만 쉬고 있어. 세 명의 재벌 CEO,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고 누군가에게는 경외의 대상인 그들이었다. 퀀텀 이노베이션의 강민혁은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자였다. 그의 손가락 하나에 수십억 달러가 움직였고 그의 AI는 국가 기밀보다 더 철저하게 보호받았다. 그는 숫자로 세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냉철한 전략가였다. 티탄 인더스트리의 강태주는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쥐고 있는 남자였다. 그의 회사가 멈추면 대한민국의 건설과 물류가 마비될 정도였다. 그는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가졌으며 그에게 빚을 진 정재계 인사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아우라 미디어의 강지원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 기획사이자 방송국, 영화 제작사를 소유한 그는 여론을 창조하고 여론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상대방의 가장 깊은 욕망과 약점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숨어 있었다. 이 세 사람이 그들의 모든 능력과 자원 그리고 분노를 한 곳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박진태라는 이름의 한 남자를 향해서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태주는 당장이라도 전쟁을 치를 듯한 기세였고 민혁은 차갑게 타오르는 푸른 불꽃 같았으며
지원은 얼음처럼 냉정한 표정 속에 뜨거운 복수심을 감추고 있었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박진태, 나이 38세, 신흥 MA 전문가, 최근 3년 동안 급부상, 배우가 불투명하고 자금 출처도 깨끗하지 않아 서연 누나의 자선 재단을 이용해 최소 800억 원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기업 분석 리포트를 읽는 듯 건조했다. 하지만 그 건조함 속에 담긴 사리를 형제들은 느낄 수 있었다. 태준이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튼튼한 대리석 벽에 미세한 금이 갔다. 그 쥐새끼,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됐어? 민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언론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건 3일 전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어. 하지만 그건 속임수일 거야. 내 생각엔 아직 국내에 있어. 빼돌린 돈을 완전히 세탁하기 전까지는 못 떠나. 지원이 누나의 손을 부드럽게 놓고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다시 완벽한 포커 페이스로 돌아와 있었다. 내가 사람들을 좀 풀어봤어. 박진태가 최근에 골든서클이라는 사교 모임에 자주 나타났다는 정보가 있어. 정계와 법조계의 숨은 실세들이 움직이는 곳이지. 그놈, 생각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야. 누나는 그저 디딤돌이었던 거고. 디딤돌, 태준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다. 감히 우리 누나를. 지원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누나의 순수함과 명성을 이용했어. 그리고 이제 누나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무너지길 바라고 있겠지. 그래야 자기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세 형제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진태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유일한 약점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인 누나를 건드렸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민혁이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조작했다. 오딘 플랜 제로 가동, 목표 박진태, 모든 자산 동결 및 회수, 사회적,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완전 고립시킬 것. 그의 명령에 퀀텀 타워의 슈퍼컴퓨터가 빛을 발하며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강태준이다. 지금부터 티탄의 모든 법무팀과 보안팀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박진태라는 인물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그의 모든 건설 계약, 하청업체, 자금 흐름, 심지어 그가 어제 먹은 저녁 메뉴까지 알아내 24시간 주겠다. 지원은 자신의 홍보 본부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박진태 관련 모든 언론 보도 통제해. 지금부터 그 어떤 긍정적인 기사도 나가서는 안 돼. 대신 그의 과거를 파헤칠 탐사 보도팀을 꾸려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찾아내. 내가 돌아갈 때까지 그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인간으로 만들 준비를 해둬. 3명의 CEO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계의 힘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준되었다. 그들은 누나의 병실에서 조용한 맹세를 했다. 그 어떤 법의 심판보다 더 가혹하고 그 어떤 지옥보다 더 끔찍한 절망을 박진태에게 선사하겠다고.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모를 거야. 태주는 누나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덧붙였다. 알게 될 거야. 아주 고통스럽게. 지원은 병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쇼는 이제 시작이니까. 글래스룸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강서연은 동생들의 보호 속에서 지친 듯 잠이 들었다. 그리고 서울의 밤하늘 아래 한 남자를 파멸시키기 위한 거대하고 무자비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박진태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들의 사냥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서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세 형제는 병실을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나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분노한 보호자에서 냉혹한 사냥꾼으로 변모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강민혁의 펜트하우스, 퀀텀 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성체, The Citadel이었다. 그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티탄 인더스트리의 특수합금으로 벽이 마감되어 EMP 공격조차 막아낼 수 있었고, 민혁의 AI 오딘에 의해 24시간 감시되는 완벽한 요새이자 전쟁 지휘 통제실이었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극도로 미니멀했지만 모든 가구와 벽면은 최첨단 인터페이스를 숨기고 있었다. 세 형제가 거실 중앙의 거대한 티타늄 테이블에 둘러앉아 민혁이 손짓 한 번으로 방 전체를 지휘 모드로 전환했다. 거대한 유리창은 즉시 불투명해지며 거대한 데이터 스크린으로 변했다. 그 스크린 중앙에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박진태.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프로필 사진이었다. 오딘 분석 시작. 민혁의 낮은 목소리에 AI가 응답했다. 목표 박진태 분석 개시합니다. 홀로그램 데이터가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나왔다. 박진태의 모든 것이었다. 출생 기록, 학력, 병역 사항, 그리고 지난 5년간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까지.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민혁이 입을 열었다. 자수성가한 MA 전문가.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 3년 전까지 그의 신용 등급은 7등급이었고 개인 부채는 15억에 달했다. 그러다 갑자기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됐지. 지원이 다리를 꼬며 화면을 응시했다.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특징이 있어. 강한 나르시시즘, 그리고 자신은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는 오만함. 그는 사람을 도구가 아닌 소모품으로 봐. 누나의 명성과 순수함은 그에게 완벽한 방패막이었을 거야. 지원의 분석은 차가웠다. 그는 미디어 제국의 수장답게 대중과 개인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가 드나들었다는 골든 서클이 문제야. 그곳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야. 법의 경계선 위에서 노는 늙은 여우들의 소굴이지. 박진태는 그들의 비호를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태주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 여우들 목을 비틀기 전에 일단 이 쥐새끼의 돈줄부터 끊어야 해. 그의 말에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오딘이 그가 빼돌린 800억 원의 행방을 추적 중이야. 스위스, 케이맨 제도, 파나마에 설립된 12개의 유령 회사를 거쳤어.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지. 민혁의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홀로그램으로 펼쳐졌다. 박진태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오딘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 수준이야. 문제는 이 돈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야. 화면이 바뀌며 한 제약회사의 로고가 떠올랐다. 아테나 바이오, 코스닥에 상장된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부실 기업이었다. 아테나 바이오? 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저런 쓰레기 같은 회사에 왜 돈을 쏟아붓지? 민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게 그놈의 마지막 계획이니까. 여긴 수압병, 리버스 MA. 그는 훔친 돈으로 이 상장 기업을 인수하려는 거야. 그렇게 되면 800억 원은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세탁되고 그는 깨끗한 상장 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거지. 완벽한 신분 세탁이야. 그리고 그 MA를 위한 주주총회가 바로 3일 뒤군. 지원이 날짜를 확인하며 말했다. 시간이 없어. 그 전에 놈을 끌어내려야 해. 세 형제는 즉시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복수기계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혁은 금융전쟁을, 태주는 물리적 압박을, 지원은 심리전과 여론전을 맡았다.
강민혁은 퀀텀 이노베이션의 핵심 트레이딩 팀 제로 유니를 소집했다. 지금부터 48시간 동안 아테나 바이오의 주가를 교란시킨다.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공매도를 실행하고 오딘의 예측 알고리즘을 이용해 그들의 자금 유동성을 압박해 박진태가 MA 자금을 단 1원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민혁의 명령은 전쟁 선포와도 같았다. 퀀텀의 자본력이 투입된다는 것은 작은 제약회사 하나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강태준은 즉시 티탄 인더스트리의 법무팀과 산하사설 보안팀 섀도우에게 지시를 내렸다. 박진태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 특히 그가 담보로 잡고 있는 건설 현장들을 샅샅이 뒤져 티탄의 자재가 들어간 곳이 있다면 당장 품질 검사를 실시해 아주 사소한 규정 위반이라도 찾아내. 안전 문제, 환경 문제, 모든 조화, 모든 공사를 중단시킬 명분을 만들어. 태준의 방식은 거칠고 확실했다. 그는 박진태의 돈줄이 아닌 그가 발딛고 서 있는 땅 자체를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강지원은 아우라 미디어의 가장 유능한 탐사보도 PD를 비밀리에 호출했다. 박진태. 이 남자의 과거를 파헤쳐. 특히 여자 관계와 초기 투자자들, 분명히 누나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거야. 그들을 찾아. 신원은 우리가 완벽하게 보장해 준다고 해. 우리는 그들의 증언이 필요해. 지원은 단순한 폭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박진태라는 인물의 사회적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서사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골든서클 멤버들의 리스트도 확보해. 그들이 박진태와 엮인 순간 함께 침몰하게 될 거라고 경고해줘야지. 지휘본부는 숨 가쁘게 돌아갔다. 민혁의 팀은 수천 개의 알고리즘을 돌려 아테나 바이오의 주식 시장을 흔들기 시작했다. 태준의 섀도우 팀은 야음을 틈타 박진태 소유의 건설 현장에 잠입, 결정적인 법규 위반 증거들을 수집했다. 지원의 탐사 보도팀은 박진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빚더미에 앉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박진태는 아직 이 거대한 그물이 자신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MA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다. 그는 강서연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었다. 그에게 그녀는 이미 이용 가치가 끝난 과거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 남자의 분노를 샀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형, 박진태가 아테나 바이오의 주가 방어를 위해 비자금을 움직이기 시작했어. 민혁이 실시간 데이터 차트를 띄우며 말했다. 예상대로군. 그놈은 절대 이 MA를 포기하지 못할 거야.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 태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더 세게 밀어붙여야지. 법무팀에서 방금 보고가 왔어. 박진태의 핵심 건설 현장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성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즉시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관할 구청에 고발 조치했어. 지원이 노트북 화면을 형들에게 돌렸다. 화면 속에는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증언하고 있었다. 박진태의 첫 번째 투자자야. 3년 전 그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가족까지 해체됐어. 이 증언 하나만으로도 그놈의 깨끗한 이미지는 끝장이야. 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 대신 냉혹한 결의가 가득했다. 복수기계는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박진태의 돈, 박진태의 사업, 그리고 박진태의 명성. 세 방향에서 동시에 조여드는 파멸의 손길이었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박진태의 MA 성공 확률이 실시간으로 급락하고 있었다. 90%, 75%, 50%. 숫자가 떨어질 때마다
세 형제의 분노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운명의 날, 아테나 바이오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스호텔 그랜드 볼룸은 박진태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백 명의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그리고 골든서클의 대리인들 앞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연단에 섰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맞춘 슈트는 그의 자신감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강서연의 파멸을 발판 삼아 마침내 제도권 금융의 정상에 서는 순간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강씨 형제들의 존재를 알았지만 그들이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신들의 거대한 사업을 걸고 이런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MA를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테나 바이오의, 아니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박진태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고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해 보였다. 그는 자신이 강서연에게서 훔친 800억 원의 자금으로 이 부실한 회사를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주가를 10배 이상 부양할 것인지 열변을 토했다. 그가 보기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반대 세력은 없었고 주가는 MA 기대감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퀀텀 타워의 시타델. 강민혁은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으로 주주총회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박진태의 역겨운 연설이 울려 퍼졌지만 민혁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마치 복잡한 수식을 풀어내는 수학자처럼 냉정했다. 그의 옆에는 거친 숨을 내쉬는 태준과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지원이 함께였다. 저 쓰레기, 자기가 왕이라도 된 줄 아는군. 태준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혁은 박진태가 연설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가볍게 터치했다. 오딘, 퀀텀 스트라이크 1단계, 개시. 그 명령과 함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보이지 않는 심층부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퀀텀 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인간의 반응 속도를 초월하는 고빈도 매매 HFT 알고리즘이 아테나 바이오의 주식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수백만 개의 매도 주문이 0.001초 단위로 시장에 쏟아졌다. 이는 단순히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스푸핑, 스푸핑, 기법을 통해 거대한 매도 물량이 있는 것처럼 시장을 속이고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해 투매를 유도하는 정교한 심리전이었다. 박진태가 MA를 위해 동원한 방어 자금은 퀀텀의 거대한 자본력과 오딘의 완벽한 알고리즘 앞에서 순식간에 무력화되었다. 동시에 지원이 움직였다. 아우라 미디어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수십 개의 해외 기반 투자 분석 사이트와 영향력 있는 블로그에 아테나 바이오의 핵심 신약 임상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이 정보들은 교묘하게 포장되어 마치 내부 고발자가 흘린 기밀 정보처럼 보였다. 이것은 민혁의 금융 공격의 날개를 달아주는 심리적 폭격이었다. 주주총회 현장. 박진태가 의기양양하게 MA 안건 표결을 요청하려던 순간이었다. 장내 여기저기서 투자자들의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의 웅성거림이었지만 그것은 곧 거대한 소음으로 변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박진태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했다. 그는 황급히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MA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띄워놓은 아테나 바이오의 로고 옆 작은 뉴스 스티커에는 끔찍한 숫자가 떠 있었다. 아테나 바이오 개장 30분 만에 하한가 근접 28%. 박진태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일시적인 시장 교란입니다. 그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팔기 위해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데이터 조작 의혹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요? 박 대표. 가장 많은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던 사모펀드 대표가 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을 기세였다. 당신, 우리를 속인 거였어? 골든서클에서 보낸 대리인들은 조용히 일어나 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침몰하는 배에 함께 탈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박진태는 무너져 내렸다. 그의 화려했던 MA는 수백 명의 눈앞에서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경제 채널 카메라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단 30분 만이었다. 그의 모든 계획, 그의 미래, 그의 신분 세탁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연단 위에서 망연자실한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서 있었다. 굴욕 그 자체였다. 하지만 강민혁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본편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했다. 박진태가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도망치듯 돌아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을 때 민혁은 퀀텀 스트라이크 2단계를 실행했다. 오딘, 스위스 은행망에 준비된 보고서 전송. 박진태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MA는 실패했지만 강서연에게서 빼돌린 800억 원의 비자금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당장 자금을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제네바에 있는 자신의 프라이빗 뱅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스터 파크,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뱅커의 목소리는 평소의 친절함 대신 사무적인 냉기가 흘렀다. 방금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MA는 작은 차질이 생겼을 뿐입니다. 지금 즉시 자금 이체를. 박진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뱅커는 그의 말을 잘랐다. 불가능합니다. 미스터 파크. 바로 10분 전 스위스 금융감독청 핀마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로부터 귀하의 계좌에 대한 긴급 동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박진태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져 카펫을 적셨다. 귀하의 자금 출처, 특히 강서연 씨의 자선재단에서 유입된 자금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불법성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모든 자산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동결됩니다. 뱅커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서는 바로 강민혁의 AI 오딘이 작성한 것이었다. 오딘은 박진태의 12개 유령 회사를 거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강서연의 인감이 어떻게 도용되었는지, 그 돈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되었는지를 완벽한 법률 문서와 회계 자료로 위조해낸 것이었다. 그 어떤 은행도, 그 어떤 규제 당국도 무시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시타델의 스크린에는 목표 자산 동결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올랐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원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박진태는 이제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지만 민혁은 여전히 냉정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의 시선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절망에 빠져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박진태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지원이 미리 설치해 둔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제 그놈의 발밑을 무너뜨릴 차례야. 박진태는 자신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는 가늠하지 못했다. 아테나 바이오의 MA가 공중분해되고 스위스 계좌가 동결된 것은 뼈아팠지만 그는 아직 자신에게 실물 자산이 남아있다고 믿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공격적으로 사들인 강남의 노른자위 땅과 야심차게 추진하던 초호화 주상복합 엘리시움 타워 건설 현장이었다. 그것만 있으면 재기는 가능했다. 현금이 급했기에 그는 자산 일부를 금매로 내놓을 생각이었다. 지금 당장 엘리시움 타워 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알아봐. 안 되면 매각해.
시장가보다 싸게라도 던져. 현금이 필요해. 박진태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자신의 자산 관리인에게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다. 그의 말끔했던 슈트는 구겨져 있었고 눈은 공포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강씨 형제들의 공격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들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몰랐다. 전화기 너머의 자산 관리인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표님, 그게 불가능합니다. 방금 전 티탄 인더스트리를 포함한 모든 주요 자재, 공급 업체에서 계약 파기 통보가 왔습니다. 박진태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 티탄, 강태준이? 이유가 뭐야? 위약금을 물리면 되잖아. 이유는 계약서상 명시된 안전규정 미준수 및 저급 자재 사용 의혹입니다. 그들이 일방적으로 모든 레미콘과 철근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현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대표님. 자산관리인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박진태의 엘리시움 타워는 티탄 인더스트리의 특수 강철과 시멘트를 사용하기로 계약되어 있었다. 그들이 멈춘다는 것은 대한민국 그 어떤 건설사도 그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같은 시각 퀀텀 타워 시타델. 강태준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멈춰버린 엘리시움 타워 건설 현장의 실시간 드론 영상을 보고 있었다. 수백억 원짜리 타워 크레인들이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냉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쥐새끼가 굴을 파고 숨으려 했지만 그 굴 자체를 무너뜨리면 그만이지. 그의 옆에 있던 섀도우 팀장이 보고했다. 회장님 지시대로 어젯밤 박진태의 현장 핵심 구조물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져간 샘플로 교체해 두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교체된 샘플은 티탄의 연구소에서 특별히 제작한 안전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불량 철근과 발암 물질이 포함된 콘크리트 조각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심어둔 내부 고발자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청에 동시 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현장에 조사관들이 도착했을 겁니다. 태준의 방식은 민혁처럼 정교하진 않았지만 압도적으로 파괴적이었다. 그는 박진태의 자산을 디지털 숫자가 아닌 물리적인 고철 덩어리로 만들고 있었다. 박진태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건설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현장 입구는 이미 서울시 공무원들과 기자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다. 시민 안전 위협, 부실 공사 의혹 전면 조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지원이 보낸 아우라 미디어의 취재 차량이 가장 좋은 위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한 공무원이 그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다. 박진태 씨 맞으시죠? 공사 전면 중지 및 현장 자산 동결 명령서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심각한 구조적 결함과 1급 발암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순간부로 이 부지는 공공 안전을 위해 격리 조치됩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함정이라고. 박진태가 절규했지만 공무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강태준 회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서울시 고위 간부의 특별 지시를 받고 나온 사람이었다. 박진태는 자신의 마지막 보루였던 현장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자산을 팔 수도 담보로 잡을 수도 없게 되었다. 완벽한 고립이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그의 주거래 은행인 KNB 은행의 지점장이었다. 박진태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김 지점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보시오. 당장 이 사태를. 박 대표님,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아첨 대신 얼음장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방금 티탄 인더스트리로부터 수조원대 기업 예금을 유치한다는 확답을 받은 참이었다. 귀하의 M&A 실패와 근본건설 현장 중대하자 발생으로 인해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 Material Adverse Change 조항을 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진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그게 무슨 귀하의 엘리시움 타워 프로젝트에 대출된 5천억 원 전액에 대해 즉시 상환을 요구합니다. 상환 기한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시 은행은 귀하에 남은 모든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5천억 원. 스위스 계좌가 동결되고 현장이 멈춘 그에게 500만 원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사형 선고였다.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제2금융권, 사채업자들까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그를 압박해왔다. 강태준이 그들 모두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박진태는 알지 못했다. 박진태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허름한 모텔방에 숨어 덜덜 떨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그때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그의 휴대폰으로 날아들었다. 발신자 불명. 당신의 모든 부채와 법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제안이 있습니다. 엘리시움 타워 부지를 포함한 당신의 모든 자산을 단돈 100억 원에 넘기십시오. 거절한다면 당신은 내일 아침 파산 신청과 동시에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될 겁니다. 1조 원의 가치가 있는 자산을 100억에 넘기라는 말이었다. 이것은 매매가 아니라 약탈이었다. 하지만 박진태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파산과 감옥이라는 공포 앞에서 굴복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시타델의 스크린에 전자 계약서가 서명되는 장면이 떠올랐다. 매입자는 알파 디벨롭먼트. 강태준이 3일 전에 설립한 유령 회사였다. 민혁이 혀를 찼다. 형, 저 쓰레기 더미를 100억이나 주고 샀어? 태준이 거칠게 웃었다. 쓰레기? 아니, 민혁아, 저건 황금알이야. 내일 아침 티탄 인더스트리의 정밀 안전 진단팀이 현장에 투입될 거다. 그리고 기적처럼 모든 결함이 사소한 실수였음이 밝혀지겠지. 우리는 100억의 강남 최고의 부지를 손에 넣은 거야. 그는 스크린 속 모텔방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박진태의 모습을 역시 지원이 설치한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저놈은 이제 빈털털이야. 자기가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헐값에 넘겼지. 돈도 땅도 잃었어.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군. 지원이 차가운 눈으로 형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이제 저놈의 이름을 지울 차례야. 박진태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모텔방 침대 밑에 숨어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는 펜트하우스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1조 원의 자산은 강태준의 유령 회사에 단돈 100억 원에 넘어갔다. 강민혁은 그의 돈줄을 끊었고 강태준은 그의 땅을 빼앗았다. 그는 이제 빈털터리 신세였다. 하지만 박진태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마지막 비빌 언덕이 남아 있었다. 그가 수년간 막대한 뇌물과 비밀 정보로 관리해온 골든서클의 권력자들이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이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가 가장 공들여 관리했던 차기 유력 대권주자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하지만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신데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십니까? 김 의원의 비서였다. 나야, 박진태 대표. 당장 의원님 좀 바꿔주시오. 박진태는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김 의원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대표, 지금 제정신이요? 이 시국에 감히 나한테 전화를 해. 박진태는 당황했다.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이건 함정입니다. 강씨 형제들이 그놈들이 저를 시끄럽소. 김 의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누굴 건드렸는지 알고나 있어? 강태준, 강민혁, 강지원이야.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전부 진흙탕에 빠질 순 없지. 내 비서가 당신에게 새로운 계좌번호를 보낼 테니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받은 것에 3배를 입금하시오. 그럼 당신과의 관계를 고려해보지. 그게 아니라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진태는 망연자실했다. 돈이라니. 지금 그에게는 단돈 10,000원도 없었다. 그는 미친 듯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가 뒷배를 봐주던 검사장, 그와 은밀한 거래를 했던 언론사 사주, 반응은 2가지였다.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김 의원처럼 그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오히려 협박을 가했다. 그의 골든서클은 그를 완벽하게 버린 것이다. 그들이 박진태를 버린 것은 단순히 그가 몰락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바로 하루 전 골든서클의 모든 핵심 멤버들은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하나의 검은색 USB를 받았다. 그 안에는 그들이 박진태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 영상과 그들의 비밀 계좌 내역, 그리고 그들의 치부가 될 만한 사생활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 강지원이 보낸 친절한 경고였다. 박진태와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버리고 생존할 것인가. 선택은 명확했다. 박진태가 모든 희망을 잃고 모텔방 구석에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을 때 그의 마지막 남은 명주를 끊어버릴 심판이 시작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시간 저녁 8시. 황금 시간대였다. 아우라 미디어가 소유한 모든 채널, 지상파 뉴스 채널, A1, 케이블 채널, 종합 편성 채널, 심지어 대한민국 최대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아우라 플레이와 모든 SNS 공식 채널까지 모든 정규 방송을 일제히 중단했다. 화면은 암전되었다가 곧이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앵커인 문지훈의 얼굴로 바뀌었다. 그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8시 저희 아우라 미디어는 모든 정규 편성을 취소하고 한 남자의 추악한 범죄 연대기를 고발하는 3부작 긴급 편성 다큐멘터리 심판, 쓰레기의 연대기를 방영합니다. 모텔방의 낡은 TV에서도 그 방송이 흘러나왔다. 박진태는 공포에 질려 리모컨을 찾았지만 리모컨은 고장 나 있었다. 그는 채널을 돌릴 수도 소리를 줄일 수도 없었다. 화면은 박진태가 성공한 사업가로 인터뷰하던 화려한 과거 영상과 바로 어제 강서연 이사장이 정신병동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충격적인 몰래카메라 영상, 물론 지원의 팀이 설치안을 교차 편집하며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강지원이 직접 총감독을 맡은 한 편의 잔혹하고 정교한 영화였다. 1부는 희생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박진태의 첫 번째 사기 행각부터 거슬러 올라갔다. 사장에서 지원의 팀이 찾아냈던 박진태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났던 첫 번째 여인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등장했다. 그는 제게 미래를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건 빚더미와 제 아이들의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는 악마였습니다. 다음은 박진태가 초기 투자자들의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 돈으로 어떻게 골든서클에 로비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었다. 강민혁의 AI 오딘이 복원해낸 박진태의 비밀 장부, 그가 유령 회사를 통해 정치 자금을 세탁한 내역,
그리고 그 돈이 김 의원을 비롯한 권력자들에게 흘러 들어간 계좌 추적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시청자들은 경악했다. 2부 방패막이는 강서연 이사장의 이야기를 다뤘다. 프로그램은 박진태가 얼마나 치밀하게 서연에게 접근했는지, 그녀의 순수한 자선 활동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인감을 훔쳐 재단을 파산시키고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는지를 낱낱이 파헤쳤다. 서연의 측근이었던 비서의 눈물 어린 증언이 이어졌다. 아가씨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믿으셨습니다. 세상에 저런 악마가 존재할 줄은. 강지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박진태의 인간성 자체를 해부했다. 3부 괴물의 민낯에서는 그가 과거에 만났던 여성들에게 저질렀던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 심지어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행했던 폭언이 담긴 녹취 파일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내까짓게 감히 나한테 대들어? 죽고 싶어? 박진태의 오만방자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졌다. 방송이 나간 직후 대한민국은 분노로 들끓었다. 아우라 미디어의 서버는 접속자 폭주로 마비될 지경이었고,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박진태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국민 쓰레기, 희대의 사기꾼, 강서연을 지켜라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사람들은 그의 사진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진태를 즉각 구속하라는 청원이 단 1시간 만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모텔 방이 TV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진태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는 화면 속에서 자신을 경멸하며 바라보는 앵커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몰락이 아니었다. 사회적인 사형 선고였다. 그는 이제 돈도 권력도 명예도 없는 그저 혐오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 퀀텀 타워 시타델. 세 형제는 자신들의 작품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파장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민혁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지원은 자신의 완벽한 작품이 시청률 40%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어 살아있는 유령이 된 거지. 박진태의 명성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강민혁이 그의 돈을 빼앗고 강태준이 그의 땅을 무너뜨렸다면 강지원은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것이다. 그는 이제 살아있지만 죽은 자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때 모텔 방의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진태 씨,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문 여세요. 박진태는 사색이 되었다. 골든 서클이 그를 버린 순간 검찰은 더 이상 그를 비호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를 제물로 삼아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다. 아우라 미디어의 다큐멘터리는 그들에게 완벽한 명분과 압력을 동시에 주었다. 박진태는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려 했지만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검은 양복의 수사관들이 닥쳐왔다. 박진태는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를 체포했던 검찰 수사관들의 기세등등함은 사라지고 이제 그는 끝없는 절망 속에서 시간을 헤아리고 있었다. 그가 기댔던 골든 서클은 그를 버렸고 강지원의 다큐멘터리는 그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인간으로 낙인 찍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자신의 교활함까지. 하지만 인간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분노와 파괴 본능이었다. 박진태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그의 안에는 오직 짐승과도 같은 증오만이 남았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이 강서연 그리고 그녀의 망할 동생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그는 여전히 정상에서 군림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으로 바뀌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재판을 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에게 사기,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붙여 무기징역을 구형할 기세였다. 박진태는 이대로 감옥에서 썩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탈출구만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는 교도관을 매수하려 시도했지만 아우라 미디어의 눈이 무서운 교도관들은 그를 짐승 취급했다. 그는 유일하게 면해온 예전에 그가 뒤를 봐주었던 삼류 깡패에게 마지막 남은 비상금을 주며 한 가지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강서연의 행방이었다. 며칠 뒤 그는 쪽지를 받았다. 강서연, S병원 퇴원, 경기도 외곽 에버그린 힐링센터로 이동, 극비. 박진태의 죽었던 눈에 광기가 서렸다. 힐링센터, 그들은 감히 자신들의 누나를 한적한 곳으로 옮겨? 그는 이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강씨 형제들이 자신을 얕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자신을 이미 끝난 존재로 여기고 방심한 틈을 타 강서연을 납치하는 것이다. 그녀를 인질로 잡는다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이 지옥에서 벗어날 돈이라도 뜯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치밀하게 탈출을 계획했다. 그는 더 이상 교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생존 본능만 남은 짐승이었다. 그는 일부러 다른 재소자와 시비를 붙여 심한 부상을 입은 척 연기했다. 그리고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미리 숨겨둔 작은 금속 조각으로 수갑을 풀고 감시하던 교도관을 공격했다. 구급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박진태는 그 혼란을 틈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 전역에 박진태 탈주 속보가 떴지만 그는 이미 경기도로 향하는 화물차에 몰래 올라탄 뒤였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칠을 굶주린 짐승의 몰골로 그는 에버그린 힐링센터가 있는 깊은 산속에 도착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센터는 고요했고 높은 담장과 정문의 경비 초소 외에는 특별한 보안 시설이 보이지 않았다. 멍청한 놈들. 박진태는 썩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씨 형제들이 고작 이런 허술한 곳에 누나를 방치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의 허를 찔렀다고 확신했다. 그는 담장의 사각지대를 찾아 기어올랐고 빗물에 젖은 잔디를 소리 없이 가로질렀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강서연이 머무는 VIP 병동이었다. 하지만 박진태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강씨 형제들이 설계한 거대한 더디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강서연을 이곳으로 옮긴다는 정보를 흘린 것도, 그가 탈출할 수 있도록 교도소 내의 감시를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만든 것도, 그리고 이 허술해 보이는 경비 시스템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다. 퀀텀타워 시타델에서 강민혁은 박진태의 심리 프로파일을 오딘에게 분석시켰다. 오딘, 목표의 행동 예측. 박진태, 현재 심각한 나르시시즘적 붕괴 상태.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유일한 반격 카드는 원인 제공자, 즉 강서연에 대한 직접적 위해 시도. 생존 본능이 극대화되어 폭력성이 최고조에 달할 확률 98.7%. 민혁은 형제들을 돌아보았다. 예상대로야. 그놈은 반드시 누나를 찾아올 거야. 지원이 그 정보를 흘렸고 태준이 이 힐링센터를 통째로 빌렸다. 그리고 티탄 인더스트리의 사설 보안팀, 섀도우가 경비원과 간호사, 심지어 정원사로 위장해 센터 전체에 배치되었다. 저 허술해 보이는 담장에는 수백 개의 고감도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박진태가 기어오르는 순간부터 그의 모든 움직임은 시타델의 메인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박진태는 자신이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VIP 경동의 복도를 걸었다. 이상하게도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강서연의 이름이 붙은 101호실 앞에 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훔친 과도를 꺼내 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강서연, 나랑 같이 가야겠어. 하지만 방 안은 환자의 침실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조명이 탁 하고 켜졌다. 방 중앙의 고급스러운 소파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강민혁, 강지원,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앉아 있는 강태준이었다. 강서연은 그곳에 없었다. 박진태는 숨이 멎었다. 함정이었다. 내 놈들. 그는 자신이 짐승처럼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성을 잃은 그는 과도를 고쳐쥐고 가장 만만해 보이는 강지원에게 달려들었다. 다 죽여버릴 거야. 그가 절규하며 칼을 휘두르는 순간 그의 눈앞에서 강태준의 모습이 사라졌다. 아니, 너무 빨라서 보이지 않았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진태는 자신의 손목이 역방향으로 꺾이는 끔찍한 고통을 느꼈다. 과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강태준은 박진태의 부러진 손목을 움켜쥔 채 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거대한 강철 집게에 잡힌 듯한 힘이었다. 박진태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태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박진태의 귀에 짐승보다 더 무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감히 내 놈 따위가 내 누나를 다시 해치려 해. 태준의 다른 손이 박진태의 반대쪽 어깨를 움켜쥐었다. 우드득 하는 뼈 부서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끄아악. 박진태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는 두 팔이 부러진 채 바닥에 쓰러져 벌레처럼 꿈틀거렸다. 그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태준은 경멸스러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은 법의 심판을 받을 자격도 없어. 하지만 내 누나가 내 놈 같은 쓰레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는 걸 원치 않으시겠지. 민혁은 쓰러진 박진태의 생체 신호를 체크하며 냉정하게 말했다. 쇼크 직전이야. 하지만 죽진 않아. 지원은 작은 카메라로 이 모든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탈주, 살인미수, 흉기 소지. 이제 저놈은 평생 햇빛을 못 보겠네. 지원이 카메라를 끄며 미소 지었다. 형, 이제 쇼는 끝났어. 태준은 흙이라도 묻은 듯 손을 털었다. 섀도우 팀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축 늘어진 박진태를 개처럼 끌고 나갔다. 세 형제는 텅 빈 방에 잠시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폭풍이 지나간 에버그린 힐링센터의 101호실은 다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박진태가 끌려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부러진 과도, 조각과 희미한 핏자국뿐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손목을 풀며 굳은 표정을 풀었다. 강민혁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박진태가 경찰병원으로 이송되고 즉시 특수 감방에 수감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강지원은 방금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법무팀으로 전송했다. 이걸로 탈주 및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가능하겠어. 세 형제는 시타델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들은 차를 돌려 진짜 강서연이 머무르고 있는 남해안의 한적한 프라이빗 빌라로 향했다. 그곳은 강씨 가문만이 아는 비밀 휴양지였으며 박진태를 유인하기 위한 힐링센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완벽한 보안과 평화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서연은 테라스의 흔들의자에 앉아 담요를 덮고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생들이 다가오는 것을 본 그녀는 예전처럼 공포에 질리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대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지난 몇 주간 동생들의 보호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회복하고 있었다. 박진태가 몰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복수의 쾌감 대신 깊은 슬픔을 느꼈다.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 동생들의 얼굴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을 본 순간 그녀는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다 끝난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맑았다. 태준이 다가가 그녀의 담요를 여며주며 대답했다. 응, 누나, 다 끝났어. 그놈은 다시는 누나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야. 민혁은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작은 태블릿을 내밀었다. 누나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화면에는 서연 재단이 시오연 파운데이션 이라는 로고가 떠 있었다. 민혁이 설명했다. 누나가 평생을 바친 자선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 오딘의 최고 등급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모든 기부금 흐름과 집행 내역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100% 투명하게 공개돼 그 어떤 사기꾼도 심지어 나조차도 이 시스템을 속이거나 자금을 유용할 수 없어.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박진태에게 당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불투명한 자금 관리 시스템 때문이었다. 민혁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지원도 웃으며 거들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부금도 이미 확보했지. 박진태에게서 합법적으로 회수한 자산, 그리고 형이 헐값에 인수한 그 엘리시움 타워 부지, 전부 이 재단 소유로 돌렸어. 서연은 놀라 태준을 바라봤다. 태준아, 그 땅은. 태준은 노을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어차피 더러운 돈으로 시작된 땅이었어. 그 위에 빌딩을 세우는 것보다 누나가 항상 원했던 걸 짓는 게 더 의미 있겠지. 그는 건축 설계도를 꺼내 펼쳤다. 그곳에는 초고층 빌딩 대신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전문 병원 조감도가 그려져 있었다. 박진태가 무너진 바로 그 땅 위에 누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어린이 병원을 지을 거야.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되찾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폄하당하고 짓밟힌 선의를 회복하고 싶었다. 동생들은 그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박진태라는 쓰레기를 치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더럽혔던 땅 위에 새로운 희망을 심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진태에 대한 재판은 세간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강지원이 제출한 마지막 영상은 결정타였다. 탈주, 흉기 소지, 살인 미수 혐의까지 더해져 그는 그 어떤 동정의 여지 없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와 연루되었던 골든 서클의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은 아우라 미디어의 후속 보도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로 줄줄이 몰락했다.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암덩어리 하나가 도려내진 순간이었다. 박진태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희미해져 갔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고 있었다. 강지원은 약속대로 후속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이번에는 자극적인 폭로가 아니었다. 잿더미에서 핀 꽃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는 박진태와 같은 사기꾼들에게 상처 입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지를 담담하게 그렸다. 서연은 물론 박진태의 첫 번째 희생자였던 그 여인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회복 과정을 공유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1년 뒤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한때
엘리시움 타워라는 욕망의 바벨탑이 세워질 뻔했던 강남의 노른자 윗땅. 그곳에는 국내외 최고 의료진과 최첨단 설비를 갖춘 강서연 어린이 재단 병원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개원식에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단상 위에는 1년 전에 나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강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우아하지만 강인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고 모여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개인적인 명예회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한때 깊은 절망과 배신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들은 그 잿더미 위에 원망 대신 희망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행사장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다른 내빈들과 섞여 눈에 띄지 않는 양복 차림의 세 남자가 서 있었다. 퀀텀 이노베이션의 강민혁, 티탄 인더스트리의 강태준, 아우라 미디어의 강지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세 명의 거물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누나의 연설을 지켜보는 평범한 동생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자부심이나 오만함도 없었다. 오직 누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다시 청중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 매몰되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나은 것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이 병원은 바로 그 힘의 증거입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절망 대신 희망을, 아픔 대신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수많은 인사들의 축하를 뒤로하고 곧장 동생들에게로 걸어갔다. 세 남자는 말없이 웃으며 누나를 맞이했다. 태준이 거친 손으로 누나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민혁이 잘했어 누나하고 짧게 말했으며 지원은 역시 우리 누나 연설 체질이야라며 가볍게 농담을 던졌다. 그들 네 사람은 더 이상 재벌 총수나 자선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가족이었다. 강서연을 상처 입혔던 쓰레기 남자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가 남긴 상처는 세 명의 분노한 동생들의 손에 의해 가장 빛나는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울의 가을 하늘 아래 네 남매의 조용한 미소는 그 어떤 승리의 함성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울림을 남기고 있었다.